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국민 배우 신성일 씨가 타계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90년대 중반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결국 오보임이 확인이 됐었고요. 당사자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던 사건 담당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뉴스 전문 채널에서 부고 소식을 알렸으니 앞으로 오래 살겠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배우가 이번엔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맨발의 청춘을 봤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두 남녀가 사랑하고 이별하고 끝내 죽음을 택하는 비극적 결말이었죠. 60년대나 그 후로 두 세대를 건너뛴 2020년을 향하는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사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배우가 떠나던 날 아침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네, 실업자 100만 명, 청년 실업률 8.8%. 60년대 가난한 맨발의 청춘들은 지금도 여전한데 정부는 근거 없는 위기론을 질책하면서 시장을 탓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지내신 분이시죠. 이정우 교수 연결해서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립니다. 네,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그때 하면서 분기별 1회 개최 합의하긴 했습니다. 네네. 이런 합의 그동안 잘 안 지켜졌었는데 이번엔 지켜지네요. 오늘 그 첫 회의가 열리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 최근 남북한 관계 관련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예산안 관련한 얘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부 예산안 관련해서 또 많이 지금 감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단기 일자리 관련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고용세습 관련한 국정조사, 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역시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나올 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거기엔 경제, 북한 문제가 다 지금 함께 담겨 있어서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보면은 민노총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이제 대체하는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요. 노사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1999년에 민주노총이 탈퇴를 했고 2016년에 또 한국노총까지 탈퇴를 하면서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대 노총이 지난 1월부터 그 임시회의체 성격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이제 복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논의한 끝에 지금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이제 만들기로 그렇게 해서 법안을 이제 개정을 했고 공포를 해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상 가동이 지금 안 돼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 실무협의회에서 22일 날 일단 출범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약간 항의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민주노총 쪽은 그동안에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 산정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내년 1월 지금 정기 대의원 대회로 좀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고. 근데 아예 불참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야별 그 위원회에 좀 참여를 했다가 궁극적으로는 동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시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오랜만에 발언을 아주 내놨는데 네. 마치 고별사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내년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고용지표가 악화됐을 때도 연말쯤이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번엔 내년으로 이제 미뤘네요. 어제 그 발언을 할 때 그 반대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 담담한 표정으로 지켜만 보더라고요.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김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홍남기 실장. 네네. 국무조정실장이요. 예,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네네. 그런 거로 뭐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예. 아무튼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자세, 뭐 모습이 어떻든 뭔가를 좀 상징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 이번에는 분당 경찰서장을 고발한다고 하죠. 네. 현직 지사가 경찰서장을 고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당사자가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 시장 그 시 안에 있는 분당 경찰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과거에 이제 사건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거죠. 예. 지난 1일에 이제 경기 분당 경찰서가 이 지사를 지금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혐의가 모두 7가지였는데 4가지는 불기소, 그다음에 3가지는 이제 기소 혐의로 해서 이제 넘겼는데요. 기소 의견을 해서 넘겼는데 그 가운데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금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 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예. 정치 편향적 사건 조작으로 조작이랍니다. 네네. 이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예. 지휘 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네네.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분당경찰서 서장, 수사과장, 수사경찰 모두 고발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글쎄요.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될 일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렇네요. 예. 더군다나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이 이 권력자 수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검찰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건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면 우리도 고발하겠지? 네네.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글쎄요. 이거를 저는 꼭 긍정적으로만 보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차피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수사 지휘 라인에다 있는 그 조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냥 본인이 무죄면 무죄라고 밝히면 되는 건데 네네. 공직자가 이 공조직을 향해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 이거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요즘에 계속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이제 평양 정상회담 당시 그 우리 기업인들을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네네. 말을 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번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에 이제 그 14선언 11주년 네네.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기념식 당시에 그 기념식 후에 그 우리 측 주최로 만찬이 열렸다 그래요. 예. 그 자리에 이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렇게 쭉 참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이제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 의장은 술자리 농담 정도로 느꼈다 그러고 이게 좀 본질이 흐려진다고 지금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번 소식이 알려지면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의외로 나쁜 사람이요. 김정은 위원장 아닐까요? 아하. 무슨 말씀인지 대체로 좀 감이 잡히네요. 예, 북한에서도 이 배 나온 분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냉면을 먹으니까 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여당 원안사수, 야당 대폭 삭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함께하는 자리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 당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여당의 입장을 들어본 데 이어서 오늘은 제1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상수.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의 안상수입니다. 네네. 470조 5천억 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 확대 재정 펼칠 때마다 정부가 포용 국가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선 지금 이 470조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이제 9.7% 네네. 증액이 된 것이고 이것은 2009년도 금융위기 때 10.3%한 이후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건데 가장 보통 이제 뭐 3, 4% 정도 증액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다. 그것은 바로 또 국민 부담도 많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뭐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함께 잘 살기 뭐 등 아주 좋은 말씀이죠. 다만 저희들은 이런 이것이 잘못 퍼주기식 포퓰리즘식으로 간다면 이것에 관한 그 실패 사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 네네.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제 조율과 조정을 거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입장이죠.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네수엘라 사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시죠?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되게 직접 퍼주기식이 많이 간다면, 그런 것이 다 이제 소위 과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나마 좌파 정책에서 조금, 아직도 지속을 하고 있지만, 중남미 후진 국가라든지, 뭐 이런 데서들은 대표적인 어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직접 지원 퍼주기적 성격 이런 것들이 많아서는 곤란하다. 지금 이번에 이제 물론 뭐 복지 예산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겠습니다만 470조 중에서 뭐 160조 가량을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계속 하는 건데 이건 많은 부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제 경제를 성장을 시켜서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일자리를 늘려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한테도 함께 살되 이제 그런 능력이 없거나 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뭐 공무원 숫자 늘린다든지 혹은 뭐 알바성 예산, 공공 예산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자. 뭐 우리가 그걸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조화스럽게 가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직접 지원 성격 관련해서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보다도 더 늘릴 계획이다라는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제 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을 하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거를 전면 부정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저희들 그 안 중에서
직접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임산부 네네. 지원에 관한 것이 아주 파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임신 기간 중 10개월일 텐데 30만 명 가임 여성들한테 임신이 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이 막상 되면 네네. 이제 2천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하자면 인구 증가율이 낮죠. 지금 이제 1 미만으로도 돼 있어서 네네.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그 파생되는 문제라는 게 보통이 아니죠. 뭐 아닌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제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네네. 또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 정부마다 비중을 많이 두어서 수많은 돈을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만 거의 10수년 동안에 100조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 퍼져 있는 예산을 모아서 지금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네네. 각각 부처마다 생색내기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모으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중에서 무슨 공공 알바성이라든지 이런 퍼주기식 예산을 좀 그쪽으로 좀 돌려서 전략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자 이런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네네. 삭감되는 삭감을 주장하는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남북 경협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올해보다 1,385억 원 중에 한 1조 977억 원이라는데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얼마를 깎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죠? 그것은 이제 깎는 것도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액수로 봐서 큰 액수가 아닌데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북 개성 연락소라는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통일부에서 8,600만 원을 신청을 해놓고 네네. 결과적으로 국회에다가 다 제출한 것은 97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세밀한 검토나 보고 없고 또 국민적 합의 없이 무조건적인 지출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요 최근에 문제가 약간 불거졌습니다만 지금 유엔 제재나 미국에서 대북 관계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잘못 지원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는 김정은이 핵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일방적으로 우리가 평화 운운하면서 남북 합의서도 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네네. 결국 우리는 그 미국과의 안보 혹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이것이 북한에도 나쁜 시그널을 주고 또 미국에도 결국 이제 촘촘히 감독을 받는 그런 후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네네. 것들을 사전에 촘촘히 잘 따져보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소위 진보진영 야당에서는 남북평야 진전 예산에는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좀 다르시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다를 건 없고 무슨 정의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이거를 묻지마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닌데 일단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잘 따져서 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또 예를 들어서 남부 뭡니까 북미 협상도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경의선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인프라 예산도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지금 그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미리 통과시켜 주는 게 선호가 맞는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봐야죠.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올해보다 22% 정도 늘어난 23조 5천억 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작년 예산과 추경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적어도 40조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3,000명이 일자리가 더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매년 그게 뭐 한 20에서 30만 명씩 늘어나다가 전년 대비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이게 예산이 제대로 작동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아주 통계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장도 바꿨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정부 예산으로 해서 늘어난 아마 일자리라는 게 소위 공공 혹은 알바 이런 일자리가 뭐 15만 전후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도 같이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의 80% 이상이 민간 부분에서 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거야 그야말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의 그것의 조화가 어떨 것이냐. 직접적인 뭐 공공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그것도 23조 5천억이면 거기서 뭐 한 3조고 5조고 그건 좀 깎아서 그러면 민간 부분으로 돌리자 이런 것이지 그거 갖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따로 쓰자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 그 장하선 김동연 경제투톱의 교체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을 보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장하성 씨가 굉장히 뭐 최저임금제 인상을 비롯해서 일단 이런 그 직접 지원 예산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재정과 예산 혹은 경제 정책을 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그것에 조금 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 살림을 결정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밤을 새우고 해요.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것만 TV에 보여주니까 저놈들은 맨날 싸움질만 하나 이러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무슨 뭐 다 놀다가 뭘 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서부터 아마 절반 정도는 밤을 새웁니다. 여러 이게 항목이 뭐 7,000개든가 뭐 하여간 이것을 이 470조 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포함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뤄야 되는데 그거니 뭐 수장을 바꿔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점상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시기가 아니고 이거 끝날 때까지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것은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뭐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다 끝낼 테니까 그때까지 인사 얘기는 절대로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회를 너무 경시한다. 그렇게 뭐 우리가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것도 뭡니까 우리 청문회 등을 하려면 어차피 다 뭐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될 텐데 우리 나 있다가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연말까지 불철주야 예산안 심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이결위원장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참여정부의 정책실장 지내셨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연결해서요. 경제 이슈에 대한 현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각계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원탁회의 시간입니다. 당장의 시급한 현안의 뿌리 속에 있는 맥락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출발 새 아침 원탁회의, 오늘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초대 실장, 정책실장을 역임하셨죠. 최근엔 토마 피케티 등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2018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고민들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저희들한텐 그 실장님 또는 그 이전에 교수님으로 좀 호칭이 좀 편하신 분이신데요.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여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습니다. 보셨는지요? 예, 조금 봤습니다. 예, 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예산을 놓고 470조 원이죠. 네네. 꽤 적극적으로 늘린 셈인데요. 그걸 놓고 이제 야당에서는 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 네네. 여당에서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배치된 그런 형국입니다. 예. 저는 당연히 적극 재정으로 간다고 보고요. 네네. 예.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로 나쁩니다. 네네. 고용 지표도 나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나쁜 데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재정에 관해서 본다면은 대단히 적극적인 재정 확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년 그 예산안 편성 때마다 슈퍼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인상폭인데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안정적인 세수 확보, 민생 예산의 집행의 시급성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네. 민생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예. 고용 지표도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요. 재정이 확장 기조로 가서 이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죠. 네네. 그리고 한국의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대단히 건전 재정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굉장히 낮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확장적으로 즉 재정 적자를 좀 쓰더라도 괜찮은 여유가 있는 얼마 안 되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한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확장 재정으로 가는 것이 맞고 저는 정부의 기조가 옳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 쪽에서는 그러나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세금 중독 성장이라는 그러한 또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말이 안 되죠. 예. 한국만큼 OECD에서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세금 중독 성장이다 이런 아주 좀 모진 말을 만들어내서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네네. 전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세금을 좀 늘려서 확장적 재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예.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것은 어거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연말쯤이면은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장하성 정책실장의 중반쯤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시점이 내년 초 정도로 또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네네.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될 옳은 방향인데 예.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유감스럽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 뒤에는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네네. 대단히 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보고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소득주도 성장은 예를 들면 임금주도 성장도 그중에 일부입니다만은 네네. 최저임금 인상 뭐 여기에 많이 주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최저임금 인상은 다 아시다시피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즉 소득은 늘리는데 그 대신 고용을 좀 줄이는 것이죠. 예.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네. 그보다 다른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안정시키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이 되는데 네네. 그 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몇 배 더 능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갑을 닫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죠. 네네. 또 그리고 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증세가 불가피하고 네네. 우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넣는 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지난 1년 반 동안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 위험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잘해서 네네. 세금을 더 적극 거두어서 해야 되는데 네. 지난 1년 동안에 증세 규모가 5조 5천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대대적인 복지 정세가 불가능하니까 네네. 복지 정세, 복지 확대라는 이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의 그 정책 수단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 문제, 착취 문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건절했어야 하고 새로 출발했어야 하는데 네네. 그 점에서도 대단히 미온적이라서 중소기업의 소득이 순환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도 지금 아주 약하게 작동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급하게 했어야 될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방향은 옳은데 이 정부의 그 정책 실행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언급하면서 근거 없는 위기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근거 없는 위기론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요. 앞으로 정책적 기조를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기회 자체를 오히려 지금 실기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요? 예. 그 위기론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과장된 경우가 많았고요. 네네. 이번에도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인데, 옳은 방향인데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이고 새로운 방향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세금도 더 두고 부동산 투기도 보유세를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미흡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래서 효과가 없고 지금 경제가 물론 경제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점에서도 정부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결국에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할 텐데요. 김동연, 장하성, 이른바 김앤장이라는 표현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톱 교체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체설 지금 이 시점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교체설은 제가 언론 읽어보니까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것 같고. 네네. 더 이상 저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그 정책실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관료 출신의 그 경제부총리들 당시에 구체적으로 김진표, 이현재 이런 부총리들과의 이견, 갈등 이런 것들을 언론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봐왔습니다. 비슷한 그런 환경 지금도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그걸 비슷하다고 비유하는 언론들이 들어있던데요. 네네.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진표 부총리하고 저하고 사사건건 불화했다 이런 언론을 본 적이 있고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김진표 부총리하고 저는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불화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내놓으라고 그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불화하지 않고 열심히 두 사람이 할 일 잘 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화라고 몰아가고 그래서 지금 김동연 장하성의 불화에 말하자면은
그 과거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틀린 해석이죠. 예. 다만 이현재 부총리하고 몇 건에서 불화한 적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에서 이현재 부총리가 양도소득세 중과한다는 것을 발표해놓고 갑자기 끝에 의논 없이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정부가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원칙대로 어디 다른 데서 청중 질문으로 하길래 제가 답을 한 것이 그래서 불화가 생겼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현재 부총리하고는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하고는 정말 불화가 없었습니다. 네네. 이사장님 보유세 강화하고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많이 풀어서 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좀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요지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흔히 일각에서는 성장 없는 분배가 가능하겠냐라는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성장과 분배는 항상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가 먼저냐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은 대세가 네네. 세계 경제학계의 대세 그리고 세계은행, OECD, IMF 모든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것이 분배 개선 없이는 성장이 없다 이겁니다. 네네. 분배가 개선되면은 성장이 따라올 것이다. 예. 하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은 특히 불평등이 심하고 지난 IMF 사태 이후 20년간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나라일수록 소득주도 성장, 즉 분배를 개선해서 성장을 가져온다. 네네. 이것이 대단히 타당한 그런 나라이죠. 예, 이번 경제적 불평등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같은 정책적인 실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갖고 그렇다면 어떠한 분들이 향후 정책의 일선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거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사람 이름을 들기는 그렇지만은. 네네. 저는 청와대 정책실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하고요. 예.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꽤 많지만은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부총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네. 또는 관료 중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정말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경제 관료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휘봉을 맡으면은 저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개혁적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한데요. 네네. 왜냐하면은 정책실이 하는 일이 3분의 2가 경제입니다. 네네. 국내 정책의 3분의 2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